안녕하십니까, 도태우입니다. 네, 귀한 성전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데, 우리 이제 말씀드리겠고요. 주로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많이들 생각하시고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대법원 판결이 있다는 장벽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로 없다고 했는데 왜 자꾸 고집하냐, 이렇게 할 때 그 대법원 판결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그 연수을 민경욱 의원 판결을 대부분 그냥 복사해서 따붙이기 수준으로 이렇게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수을 판결이 이제 그쪽에서 리딩 케이스처럼 작용하고 있는데, 그 연수을 판결에 얼마나 잘못된 점과 허점이 많은가, 다른 대법원 판결들은 몰라도 적어도 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이 판결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좀 아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조금 오늘 역점을 둬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자료에서 조금 그 뒷부분으로 가주시면 좋겠는데요. 이게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시는 그 일장기 투표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나요? 이게 그 인장이 완전히 뭉그러져 있어서 그 투표관리관이란 그 글자가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서 이제 일장기 투표지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 294표가 새롭게 무효로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선거 소송 재검표가 많았지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94표나 재검표를 통해서 유효라고 되었던 표가 무효로 변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사실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 없는 일이죠. 즉 294명의 유권자는 자기 표가 유효하게 카운팅된 거로 계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자기도 잘 모르는 사이에 이 재검표 속에서 자기 표가 무효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진짜로 저런 상태로 투표를 했는데 그때는 유효로 계산됐다가 나중에 무효표로 됐을까,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검표장에 저런 게 나타났는데 그 뒤에 생각해 볼수록 이것은 원래 투표됐던 투표지가 아니고 급히 재검표를 위해서 숫자를 맞추려 하다 보니까 이제 저런 실수가 나와서 나온 것이다. 왜냐하면 저게 하나의 투표소에서 294표가 무효가 됐는데, 사실은 그 투표소는 송도 이동 제6투표소 이렇게 해서 2,000명밖에 안 됩니다. 1,974명 정도 투표소인데 거기에 절반 가까이 1,000장 이상이 뭉개져 있는데, 너무나 많이 무효가 되니까 800장 이상 무효가 되니까 그 중에 한 글자도, 정말 단 하나의 글자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뭉개진 것만 무효로 하라고 새로 분류를 해가지고 294표만 무효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리가 나도록 투표록에 아무런 이상 기재가 없었고, 그럼 저런 채로 개표장에 갔었다는 건데 개표장에서도 아무런 특이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재검표장에서만 저렇게 눈에 많이 띄어가지고 즉각 눈에 띄니까 이거 이상하다 하고 무려 처음에는 800장 이상 무효로 했다가 그 다음에 도저히 이거 대법관이 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294표만 무효로 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겠냐. 사실은 이게 없었던 표인데 재검표장에 새로 끼워져 나타난 표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 판결이 또 저기에 투표, 그래서 사무원과 관리관이 증인 신청돼 가지고 관리관은 증언까지 했습니다. 이 대법정에서, 대법원 법정에서 보통 증인 신문 잘 안 하는데 증인 신문까지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그런 보고받지도 못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 투표소를 책임지고 있던 투표관리관이. 그리고 심지어는 대법관이 보충 질문을 하니까 투표 사무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자기가 통화를 했다, 그 뒤에. 저게 문제된 지 한 1년 되니까. 그런데 투표 사무원은 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한 사람은 도장 찍고 한 사람은 보통 번호표를 오립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하고 자기가 통화를 했는데 자기도 못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정도까지 증언이 나왔으면 대법관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보니까 대법관은 저 판결을 기각시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관위의 주장처럼 저게 사실은 만년 도장 형태여가지고 찍으면 잉크를 따로 묻히지 않아도 찍으면 찍히는, 선명하게 찍히는 도장입니다. 그런데 그 만년 도장을 굳이 스탬프에다 또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뭉개진다는 거죠. 그렇게 자기들이 이 동영상을 만들어 와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두 장에 한 장꼴로 하루 종일 중에 절반 가까이를 어떤 것은 묻히지 않고 어떤 것은 굳이 묻혀가지고 저렇게 뭉개지도록 투표 사무원이 찍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두 중에 한 사람은 나 그런 거 본 일 없다고 또 관리관하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런데도 대법관이 어떻게 얘기했냐, 그렇게 찍을 수 있다, 그렇게 찍을 수 있고 못 봤을 수 있다, 전부 할 수 뭐 어쩔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랬다가 아니고, 만약 그랬다였으려면은 증인 신문이 더 필요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에 대법관의 심증이 아직 그 정도밖에 못 간 거라고 생각했다면은 당연히 더 그때 참관인들 다 불러보자, 그래서 그 투표소에 있었던 관찰자들을 다 불러가지고 과연 그때 이런 거 봤느냐고 보충 확인을 해보자 했을 텐데, 아니 그 정도까지 증언했으면은 이제 심증이 받아들여졌겠지 했는데 그런 변명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얼마 전에 탄핵 심판 과정에 대통령의 탄핵이 걸려있는 그런 심판 과정에 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많은 문제를 느끼고 그랬으니까 과연 부정선거라는 게 얼마나 심각했는지 연수울 때 문제된 저 투표소에 나머지 참관인들, 사무원들, 그때 증언 못한 사람들 불러서 확인해보자 했더니 결국은 불러주지 않고 끝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려는 태도를 가졌냐가 굉장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가보시면 저게 이제 배춧잎 투표지, 저게 같은 연수울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런 투표지 모양을 우리가 그때 당시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라가지고 상상을 못하니까요. 그런데 저 투표지가 나온 투표소의 투표관리관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봤다예요. 저게 너무나 특이하기 때문에 저런 거를 처음 받아든 사람도 깜짝 놀라고, 저게 이제 비례대표 투표지 부분이 밑에 막 찍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당연히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기재가 하나도 없고 투표관리관도 못 봤다 했는데도 대법관은 또 그럴 수 있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것을 고의적으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새로. 그게 이게 실수로 집어넣었다는 건데 실수로 저걸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게 배출되는 배출구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저 갓 나온 투표지를 그 좁은 틈으로 그냥 실수로 떨어뜨릴 수는 있어도 실수로 그 좁은 틈으로 다시 밀어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고의적으로 넣어야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걸 실수로 다시 넣어가지고 중복해서 찍히게 됐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과학적으로 맞지 않는 게, 저기 밑에 보시면은 빨간 부분이 밑에도 또 찍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아시듯이 빨간 부분이 제일 상단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왔다가 다시 집어넣는 데는 시간이 1초 이상 걸립니다. 약 2초 걸리는데 이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프린터기는 속도가 무척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같은 기종이 이미 지역 투표지를 인쇄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비례대표 투표지 인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일 상단에 위치한 빨간 것은 이미 찍혀버립니다, 밀어넣기 전에. 그래서 선관위가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얼룩덜룩하게 내보이는 것은 절대 저 빨간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자기들의 그 시나리오로는 이미 집어넣을 때 빨간 게 찍혀진 뒤이기 때문에 중간에 얼룩덜룩한 배춧잎 색깔만 찍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럴 수 있다, 못 봤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로 하면서 다시 또 이상투표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상선거도 아니었다고 넘어갔던 것이죠. 그 다음 가보시면요, 저게 이제 신권다발 투표지, 저것보다 더 심한 경우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저런 재검표가 처음이라 저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나중에 우리가 지금 유명한 것처럼 신권다발이라고 그 당시 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러한 신권다발 투표지를 대법원은 설명하기 곤란하니까 접힌 자국 없는 투표지라고 말을 바꿉니다.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저게 너무 빳빳하고 숨구멍 없이 이렇게 붙어 있다, 어떻게 개별적으로 투표되고 개별적으로 개표가 되었는데 재검표 하러 나왔을 때는 쟤들이 갓 신권다발 붙여놓은 것처럼, 왜 신권, 은행권 받아보시면 그 느낌 아시지 않습니까? 딱 포장되어서 은행원이 주는 그 신권, 그 느낌으로 어떻게 투표장에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모양으로 라는 건데, 접힌 자국 없는 투표지 문제라는 식으로 우리 문제점을 왜곡해요. 그러고는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자국이 보이더라 이렇게 판결문을 그렇게 씁니다. 감정을 맡겨보니까 감정인이 현미경으로 보니까 접힌 자국이 보인다고 한다. 이게 결론을 정해두고 어떻게든 끼워 맞추는 거죠. 자, 그렇게 판결문에 써져 있다. 판결문이 참 부끄러운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저 지금 한번 보시면은 본드풀이 완전히 떡칠이 돼 있지 않습니까? 두 장이 저렇게 붙어 있는데, 저게 지금 우리가 투표를 어떻게 저렇게 하며 개표를 거칠 때 어떻게 저렇게 개표가 저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재검표에 나온 투표지인데 저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거 말고도 각종 붙어 있는 게 많은데, 그걸 뭐라고 변명하냐면, 첫 번째, 정전기로 붙었다는 거예요. 정전기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송용 봉투 풀이 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송용 봉투 풀이라는 것으로도 저 악교풀처럼 덩어리 져 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어렵죠. 회송용 봉투 아시지만 그거는 왜 이렇게 살짝 이 테이프 같은 거 걷어내고 나면 착 붙는 그런 식의 풀이잖아요. 그 정도 풀로 저 악교 모양 저 덩어리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판결문이 어떻게 했느냐?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판결문에는 저 내용을 안 다룹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가 너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일장기나 배추님만큼도 설명할 수가 없다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걸 감정에 맡겨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감정에 절대 안 맡겨줍니다. 1차적으로 우선 죽어도 감정에 안 맡겨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 심한 것은 판결문에 문제가 제기된 적도 없는 것처럼 안 다뤄버려요. 대법원 판결은 1심으로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한 번 하고 최종심이에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선거 소송은. 그러니까 더 따질 수도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문만 보는 사람은 저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심한 경우죠. 그래서 판결문 권위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각종 제도권 언론이나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판결문이 심지어 저런 문제는 고의적으로 빼버렸다는 거. 왜 고의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했고 감정도 넣어달라 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고 오히려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저거를 다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요, 자, 이것은 이제 저런 이제
PPT 중에 한 부분입니다. 선관위에. 그런데 그 선관위가 마치 서버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해준 것처럼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러면서 판결문에 제 기억으로 10번 이상 언급해요. 그러니까 판결문만 읽으면은 마치 대단한 검증을 한 것처럼 그런 공식 문서 그 어체 때문에 읽힙니다. 그런데 숨겨져 있는 사실은 그 현장 검증의 실 내용은 서버실 근처까지도 안 갔어요. 서버 모양도 안 보여주고 서버실 근처까지도 안 갔고, 그때 한 일은 선관위 직원이 저런 PPT를 발표한 겁니다. 선관위 직원이 발표하는 PPT를 법관도 듣고 변호사도 듣고 한 2시간 들었어요. 어디 가서? 과천 선관위 가가지고. 과천 선관위에 갔다는 것만 차이고 내용은 PPT를 본 게 다예요. 심지어 그때 PPT를 본 대법관은 김상환 대법관이고, 나중에 판결할 때는 그분은 행정처장으로 올라가가지고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PPT를 본 사람도 없었어요. 판결문 쓰는 법관은. 그런데 뭘 봤다는 거예요? 현장 검증 결과에 의하면 10번이나 넘게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읽는 사람은 마치 대단한 뭔가를 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냥 판결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요. 자, 그래서 이 판결문에 그 망분리라고 지금은 좀 더 유명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 선관위가 PPT로 우리가 망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이 망 분리가 최초에 어떻게 문제됐냐면, 당시 코로나 때문에 임시사무소가 많았는데 투표소가 많았는데 임시사무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임시사무소도 운영했다는 게 뒤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애국시민이 가서 임시사무소를 촬영해 보니까 인터넷 선이 막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심하기를 임시사무소를 비밀사무소처럼 운영한 거 아니냐, 거기 막 전산선도 있고. 그런데 하니까 자기들 말이 우리 선관위는 망을 분리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 선거 투표 정보 같은 게 오가는 제일 중요한 망하고, 그 다음 자기들 업무 보는 망하고, 그 다음 이게 인터넷 검색하고 하는 외부 이런 인터넷 망하고,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로 여기서 여기로 절대 못 넘어간다. 그래, 망이 분리되어 있다 하면서 이제 우리한테 더 이상의 검증할 그것도 없이, 왜냐하면 서버 검증을 안 해줬으니까 막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판결문에 보면은 망 분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망 분리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막 써요. 그런데 그 근거가 현장 검증 결과예요. 그리고 현장 검증 결과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였다는 거죠? PPT 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해명을 해야 될 사람이 자기가 만들어 온 PPT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는 설명 듣고 망분리가 돼 있다고 인정한 거예요. 판결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문이 부끄럽게 된 것이 그 뒤에 2, 3년 뒤에 국정원이 이제 보안 점검을 했습니다. 보안 점검을 해보니까 망분리가 너무나 취약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카페에 앉아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PPT를 보고 망분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문은 이렇게 영원한 역사의 유산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런데 판결문에 보면은 지금 형태를 보시면은 저걸 이제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우리 원고 대리인 변호사들에게 줬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입니다. 보시면은 빈칸이 너무 많죠. 그래, 명부라는 것이 한자로 명자가 이름 명자 아닙니까? 이름의 장부가 명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명부면은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름이 있어야겠죠. 그 밥이면은 먹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명부에는 보시면은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다 지우고 주소도 다 지우고 뭐만 있습니까? 출생연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사전투표했다, 그거밖에 없어요. 10몇만 명의, 분량은 엄청 많습니다. 10몇만 명의 저걸 주고
그 다음에 판결문에 더욱 심한 것은 판결문에 어떻게 썼냐면 원고 대리인들은 뭐 유령 투표자가 있다느니 뭐니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명부를 주었는데도 자기들이 조사도 해보지도 않더라, 그렇게 써놨어요, 판결문에. 그러니까 판결문만 읽는 사람은 뭐라고 오해하게 되어 있습니까? 뭐 도태우 변호사, 거기도 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도태우 변호사 뭐 등등 그때 원고 대리인들 게을러 가지고는 대법원은 명부도 다 줬는데 자기들이 조사도 안 해보고 무슨 뭐 유령 명부가 있다느니 그런 소리를 했네. 그런데 실제로 준 명부가 저거라는 것은 모르는 거죠. 예. 알고도 이제는 모른 채 하는 분들이 있겠죠. 저렇다니까요. 저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도저히 검증이 불가능하죠. 저걸 가지고 어떻게 십몇만 명의 무슨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중간에 이름 한자를 비워도 주소가 있으면은 그 주소로 찾아가서 이렇게 확인이라도 하겠지만 저건 주소도 없고 이름도 없어. 도대체 아무 검증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판결문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저게 이제 롤지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롤지인데, 우리가 그 종이가 다르다 이런 주장을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감정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은 보통은 선거에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무림제진가하고 또 뭐 어디하고 이렇게 두 군데서 납품을 받기 때문에 두 종류의 종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재검표 때 모아온 견본하고 두 종류의 그 투표에서 쓰였다는 롤지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조를 해보면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감정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견본을 뽑아야 되는 기일이 오자 선관위가 갑자기 무려 37개의 롤을 더 들고 왔습니다. 아니, 두 종류인 줄 알았는데 37종을 더 들고 온 거예요. 우리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단 2장도 추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 본드 떡칠된 투표지 감정에 넣어달라고 아무리 애걸복걸해도 넣어주지 않더니 롤당 10장을 뽑아요. 그럼 무려 370장을 추가하는 겁니다. 37개의 새로운 종류 370장을 추가하는데 대법관은 그래 해줄게, 그냥 원고 대리인과 원고가 극렬 반대하는데도 절 믿어보세요 하고 천대엽 대법관이 그걸 받아주고, 자, 그러면은 핑계가 뭐냐? 이 37종이 저 4.15 총선에도 쓰였다는 겁니다. 아니, 4.15 총선 용지는 따로 있는데 왜 쓰냐? 지방에서는 핑계가 옛날 것도 씁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 지지난 선거, 지방선거 거, 대선 거 가리지 않고 막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37개 중에는 심지어 저기 보시면은 라벨이 안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정체불명의 롤지예요. 도대체 언제 쓴 건지, 제조사가 어딘 건지도 최소한의 표식도 없는 것까지도 넣어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감정 결과를 만들어가지고는 감정까지 다 해봤는데, 흔히 들으실 겁니다. 종이 감정까지 다 해봤는데 다 이상 없다는데 왜 부정선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집하냐고 자기들끼리 계속 안 받아들이고 그런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상을 알고 나면 저렇게 37개 롤지를 추가해가지고 그 다음에 저게 또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지난 거, 지지난 거 막 쓴다고 하면은 도대체 롤지에 대한 관리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확인해 줬습니다. 사무총장이, 무려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금까지도 확인해 준 바 자기들은 롤지 관리하는 대장이 없어요. 없다는 걸 확인해 줍니다. 증인신문에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확인해 줘요. 우리가 그때에도 연수울 때에도 확인했었습니다. 그래,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아무리 이 부정한 투표용지를 만들기 위해서 롤지를 막 많이 가져와도 장부 같은 데에 기록되는 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종이 무한대로 공급되고 명부는 주무를 수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
발급기라는 게 뭐 그렇게까지 특별한 것도 아닌데 같은 기종의 프린트 기계를 갖다 놓고 비밀 공장 같은 데서 만일 마음 먹고 제조하려고 치면은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저 감정 결과에 당일 투표 용지는 20장밖에 안 들어가 있는데, 우리 그 원고 대리인의 파악에 의하면 20장 전체, 대법원도 10장은 인정하는데 대법원이 인정하는 것만 해도 절반이잖아요. 절반이 이 감정 결과에서 종이 질이 달라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대법원은 억지로 무시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투표 용지가 같다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사들이 쓴 스탑 더 스틸이라는 책에 보면 자세히 써져 있지만 감정 결과가 써진 원 자료 없앨 수 없습니다. 소송 자료로 남아있기 때문에 거길 보시면은 당일 투표 용지 20장 혹은 10장, 20장이면 전량 다고 10장이어도 절반입니다. 저거는 이 표본으로 추출된 것이기 때문에 절반이라 해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당일 투표지 전체의 절반이 오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겁니다. 종이가 다르다고. 그러면은 정상적인 재판부면은 추가적인 감정을 들어가야 되죠. 선관위가 올바른 마인드라면은 소송 이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선거가 공정하게 되는데 관심을 갖고 이거 문제가 크네, 다시 추가로 이거 더 확대해서 감정을 해보자, 그러지 않고 오히려 덮어버린 것입니다. 같다고. 그 다음에요. 저건 이제 관내 사전 투표 해송용 봉투죠. 제가 잠시 시간을 확인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한 10분 내로는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이번 선거 때 더 추가로 확인을 하니까 이번 선거 때 관내 사전 투표가 430만 표 가까이 됩니다. 많죠. 자, 뭐 총 차이가 500만 표 정도로 발표되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200만 표가 관내 사전표에서 부정한 표라고 하면은 사실은 곱하기 2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게 더해지고 부정하게 깎이니까 차이가 400만 표 됩니다. 그래서 430만 표의 관내 사전 투표 양은 굉장히 엄청난 건데, 실제로 당일 투표하고 비교해 보면은 관내 사전 투표도 차이가 크지만 관외는 더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관내 사전 투표를 왜 저렇게까지 굳이 해야 되느냐 해서 시스템을 보면 더욱 놀라게 된 것이, 이 관내 사전 투표 지방에서 하면 자기 원 속한 대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동 경로가 복잡해요. 뭐 어디 우편 집중국 거쳐가지고 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전국을 한 20개 정도의 권역으로 나눠 놓습니다. 우편 시스템이. 그래서 그 우편 시스템대로 선거 이 투표지도 그대로 돌려버려요. 그런데 예를 들어 대구 경북 같으면은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구권역하고 포항권역, 동북권역하고 안동 쪽의 북부권역, 이렇게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구에서 포항 쪽으로 보낸다고 하면은 대구에서 포항을 가는데 경로가 어떻게 가냐면 대구에서 대전을 보내가지고 대전에서 포항을 가도록 규칙을 짜놓았습니다. 이게 일반 물류 같으면은, 일반 택배 같으면 뭐 좀 이해해 줄 수 있지만은 차 배송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투표 용지인데, 투표지인데, 용지가 아니라 기표된 투표지인데 그걸 지금 뺑뺑이를 얼마나 돌리는 겁니까? 가급적 그 투표된 데서 개표하면 좋은 것을 가지고 굳이 대구에서 포항 보내는 것도 우리는 싫은데 대구에서 대전까지 가가지고 대전에서 포항 보내. 이게 얼마나 우스우냐 하면은 부산 해운대에서 부산 기장군으로 보내는 것을 바로 안 보내고 해운대에서 대전으로 보냈다가 대전에서 울산 거쳐 기장으로 보냅니다. 이런 희극이 일어난 것은 기장군이 원래는 울산권역으로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이 투표지에, 관내 투표지에 3분의 1이 대전의 교환국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거칩니다. 이 중부권 광역 우편 물류센터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거대 물류센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무인화 시스템을 자랑해요. 막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막 빠르게 아주
도는 거 있죠. 말이 좋아 무인한데 투표지가 무인화 시스템에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무인화 시스템이라는 것은 저 장벽 너머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부정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고 쉽게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감시하지 않게 되어 있으니까. 감시가 무인화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에 교환국이라는 이름으로 무려 3분의 1을 거기 보냅니다. 교환국이 하나 더 있어요. 수도권에 물량이 많으니까 수도권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 거기도 큽니다. 동서울 우편 집중국이 교환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대전 쪽에, 3분의 1은 동서울 우편 집중국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정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면은 얼마나 나쁜 일을 하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저 교환국 센터만 장악하면은 3분의 2의 관내 투표를 주무를 수가 있는 거죠. 거대한 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무인화된 시스템 흑막 뒤에 아무도 관심도 잘 갖지 못해요. 자, 그 뒷단계에서 열심히 배송하는 기사, 열심히 동승하는 경찰, 성실한 마음으로 운전하고 동승하지만 이 부정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동원되는 것일 뿐이고 본인은 아무 문제 없이 했는데 왜 사람들이 문제 삼지 하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 많은 시스템을 하고 있고, 실제로 배송 경로 등을 확인해 보면은 너무 문제가 많다고 했더니 최근에 뭐가 일어났냐? 우체국 서버 재점검한다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왜 하필 지금 점검할까? 우리가 참 의문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CCTV 가리고 요번에도 지금 대선에도 관내 사전 투표함을 보관하는 봉인이 훼손된 사례가 발견됐고, 인천에서. 그 다음에 또 투표함이 하나 추가된 것이 관내 사전 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발견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명하라고 하지만 보통 뭉개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말씀드리면은 우리 존경하는 장하길 목사님께서 이미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해놓으셨는데, 자유통일당을 가지고 당일 투표가 0표 나온 지역에서 당비를 냈고, 나는 당일 투표를 했다는 확인서도 받아왔고 당일 투표를 했다고 신분증을 가진 진술서도 쓴 분들이 10명도 있고 20명도 있는 곳이 투표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10명, 20명이 다 거짓말을 했거나 심각한 부정이 조직적으로 일어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사이가 없죠. 이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이렇게까지 오늘날 미국에서까지 우리 문제가 된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밝히는 정말 결정적인 마지막 관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작위로 가장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 있는 건 결국 국민뿐입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조작이거나 무작위로 어떤 동단위의 투표자 수와 투표 내용을 확인한다면 그분들이 거짓말을 하거나 이 발표가 잘못된 거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이것을 결코 법원이나 선관위가 그 단계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싸움을 5, 6년 해오신 분들의 관찰에 의하면 자기들이 손을 볼 수 있는 것은 허락해주고, 절대 아까 본드 떡칠된 투표지 보셨죠? 절대 허락해 줄 수 없는 거, 통합선거인 명부 이름 주고 주소 주고 하면 안 됐었죠. 그런 것은 절대 안 해준다는 거죠. 결국 어떨 때 해주죠? 우리 국민들의 압력으로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국제적 압력 도움이 되죠. 그러나 마지막은 뭡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의 압력이 있어야만 그것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 관문을 넘어가면 그러면은 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겠죠. 반드시 우리 그 관문을 이번에는 기필코 넘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살리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복음통일 대한민국 미래를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질문할 거 있으세요? 너무 설명을 잘 들어서 여러분들이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오프라인 쪽에서 우리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쪽에서 오면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번 대선 선거는 제가 15%를 보정값을 해놨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이 얘기를 했더니 고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가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전 투표를 했는데 사전 투표의 차이가 김문수하고 이재명하고의 차이가 540만 표입니다. 사전 투표에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전산을 정확히 하는 장재원 박사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15%가 정확하다는 거예요. 부정으로 이미 다 해놓은 것으로.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사받으면 기소하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기소. 왜 기소하라고 그러냐? 내가 보낸 거 띄울 수 있어?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주장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게 전용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하다 그러잖아요. 김용빈 사무총장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옆에서 서브로 해킹하기가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이 부정선거는요, 전산 처리하는 사람 전문가 3명만 있으면 그냥 돼요. 왜? 패스워드하고 아이디 번호만 딱 주면은 중국이나 북한이나 다 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내부자가 지금 여기 보잖아요. 키를 가진 내부자 앞에서 자물쇠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해킹이 아닌 정상 접근을 한다니까 대문 열어주고 물건 가져가라고 하는 거고 똑같대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상태로 이번에 국제적으로는 이미 인정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이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어디 가도 아직까지 제 입으로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안 해요, 그냥. 네. 그리고 넘겨서 보면은 여기 접수, 개함, 투표, 심사, 집계, 개표, 상황표, 인식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데, 문제는 심사에서 집계해가지고 이제 여기 보세요. 개표 사무원이 수작업 심사, 심사개수기를 통해 한 번 더 총 3번 검증 경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우리가 중요한 건 5, 6, 7, 8번 여기가 중요한데 여기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 숫자를 다 계수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전산에서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누가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전산에다가 보정값을 딱 몇 프로를 가미해버리면 숫자가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집어넣어도 저쪽에서 강아지가 나오고 토끼를 집어넣는데 송아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A라는 사람을 국민이 당선시켜놔도 이 서버만 통과하고 나면 C라는 사람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나 기소하면 이게 뭘 하려고 하냐면 서버 까자고 그러려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서버 까자 그래서 지금 반역죄가 됐어. 그런 상태예요. 넘겨서 보시면 여기 보세요. 위원 검열석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 계수해가지고 컴퓨터에다 입력을 합니다. 다 해가지고 몇 표 몇 표.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숫자 넣는 거 들여다봐도 아무 상관없어요. 들여다놓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딱 보세요. 투표한 개봉, 분류검토, 개표 상황표 작성, 위원장이 누구는 몇 표 누구 공포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중앙 서버에다가 요 사람들이 그림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숫자를 넣습니다. 그대로 숫자로 넣는데 중앙 서버, 여기 중앙 서버에서 딱 넣어갖고 나오는 순간에, 공개되는 순간에 숫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력할 때의 투표수와 투표함을 열고, 그리고 서버 통과하고 난 뒤에 나온 그 숫자를 공개하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안 한단 말이야. 선거관리위원회가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중국에 놀아나고 있는 거라고 지금 미국에서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 변호사님들도 아직 보니까 조사한 게 나만큼 조사를 안 했네. 과거에 국회의원 내가 수도 없이 많이 다 한 거고, 현재 대선 거를 해야 되잖아. 대선 거. 여러분, 저는요 성경 파듯이 이걸 파가지고 성경보다 더 파요 지금. 넘겨서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 성관이 중앙서보를 보면 위원 검열석 기록 보고서 다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중앙서버 이렇게 땡굴한 데 있죠. 거기다 입력을 해서 넣어요. 그러면 중앙서버의 DB나 중간집계 서버에 접속한 내부자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조작. 그래서 이게 조작을 하니까 모든 통계가 사전 투표는 63대 36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습니다. 고선이에요. 고선은 1% 차이로 고선이에요. 내가 이걸 조작했다 그랬더니 고발한 거거든. 난 너무 좋아요. 요것만 까면 돼. 요것만, 요 중앙 서버만 까면 돼. 지난번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게 누구냐면은 그 남영이라고 인천 동구에 국회의원 올 때 이 사람 투표함이 3개가 없어졌거든. 투표함 3개가 없어져서 막 난리가 났어요. 뭐 김어준이한테도 가서도 막 하고 내 투표함이 없어졌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개표는 이미 되어 있어. 투표함은 없어졌는데 개표는 이미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서 시연회를 해서 하나 넘겨보면, 시연회를 해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내가 보여드렸는데 그거 갖고 있나 영상? 요거 영상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8명을 가지고 조사를 해본 거야. 자, 이 사전선거를 조작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그랬더니 2명은 가능하다, 6명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투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대 6을 이 전산 처리하는 데다가 이미 보존값을 딱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걸 넣었단 말이야. 그걸 넣었는데 딱 넣고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아까는 이게 그 부정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할 수 있다가 2표, 불가능하다가 6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할 수 있다가 7표, 부정하다가 하는 게 1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걸 공개한 거죠. 이거 지금 나와? 오케이. We have constructed a mini election. 2012년 미국에서는 전자투표기의 위험성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모의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실험에는 전자투표기의 메모리 카드를 조작하기 위해서 해커도 참여했습니다. 투표에 참여하기 전 주최 측은 참가자들에게 한 가지 문제를 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사용해서 전자투표기가 해킹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데 표를 던졌습니다. It's impossible. So I vote no. I'm going to mark this ballot now. 그 결과 모의 투표 참가자 8명 가운데 6명이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노에 투표를 했습니다. 잠시 후 투표지들이 전자투표기를 통과하면서 투표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What is it? 7 yes, 1 no. Oh my god. Oh my gosh. Let me see. Here's the tape. 7 people said it could be hacked. And we put through 6 and 2. 6 no's no's and 2 yes. Oh my gosh. Do you know what this means?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온 거를 지금 저기다 넣는 거는 방송으로 쭉 뻗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넣은 것이 방송으로. 그 방송으로 나올 때 어떻게 나오겠어요? 7대 1로 나오겠죠. 중앙 서버 컴퓨터에 전송되는 것과 동일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숨죽인 표정으로 투표 결과가 전송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해커에 의해서 조작된 투표 결과의 전송이 완료됐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you. Makes me cry. I'm sorry, but it does. Why? Why? There's so many reasons. The reason's because there are people out there who are giving their lives to try to make our elections secure. And they're being called conspiracy theorists and technophobes. And these vendors are lying and saying that everything's all right, and it's not all right.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볼 시간이 없으니까 그전에도 봤던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깥에 와서 대통령이 됐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이 서버를 공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면,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픈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더 넘겨서 보시면 우리 거, 이 김진행 코드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또 넘겨주세요. 네, 하나, 여기서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투표함에 보관해 놓은 거 있거든요. 투표용지. 그 투표용지하고 그 다음에 서버를 통과하고 난 뒤에 통계를 비교해보자, 이걸 해보자고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보통 정보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거 까자 그랬더니 오히려 탄핵을 당한 겁니다. 자, 넘겨서 보세요. 그래서 결론은 결코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 뭐가요? 자유는 우리가 땀 흘리고 싸워서 주권을 찾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아시고요, 정말 지금 우리 이 나라의 이 선거가 바로 이게 밝혀지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도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뭐 하는데, 오늘 내가 차라리 대학생들 앞에 가서 강의하는 게 낫겠다. 내가 보면 하여튼 제가 볼 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변호사님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지금 뛰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되시지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이제 바로 잡을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가 꼭 옛날에 독립운동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이나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으니까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 교포들이 돈을 모아서 그 타임스퀘어 그 어디야 저기 그 뉴욕 형광판에다가 우리나라 부정선거를 다 공개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것들을 다 알려주고 영어로도 해서 이번에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어로 해가지고 미국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시민 민생 대책위원회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왔다 가셨죠, 김순환 그분이 이번에 고발 조치를 해가지고 지금 이것이 크게 미국에까지 영어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외환법하고 여적죄, 이적죄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다 넣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이 정보통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부정된 것은 밝혀져야 되고 거짓된 것은 확인되어야 되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그걸 행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교회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불행한 사람이고 하나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모든 것이 소극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안 돼, 실패의 예언만 하고 있거나 우리가 왜 그 고생스러운 길을 가야 돼,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 돼 하면서 안 된다고 스스로 자기를 질식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일도 이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새 역사를 창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불행한 것이 있으면 그걸 행복으로 바꿔야 돼요. 거짓된 것이 있으면 진실되게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산이 있으면 문제의 산을 파다가 보면 금강맥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파다 보면 거기서부터 금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인 삶을 가지고 인생을 바꿔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아무리 여건이 바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단호하게 세상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삐뚤어져 가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싸워가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힘을 써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밝혀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 선거 됐을 때, 국회의원 선거가 일어났을 때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어떻게 자유통일당이 0표가 나오지? 이런 데를 가서 조사해 보니까 자유통일당 당원으로서 당비를 낸 사람들 가운데 당일날 가서 투표했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거짓 선거고 부정선거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소를 했더니 각하를 시키더라고. 그래서 당사자들을 직접 데리고 가서 당사자들이 고소를 했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조사도 안 하고 기각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변호사님하고 그 얘기를 했더니 변호사님이 그 자료를 좀 달라고 줬더니 그걸 이제 오늘 드렸더니 너무 귀한 자료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는 문제 없는 데는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살아있는 거죠. 문제 없는 사람을 찾아보니까 딱 세 사람 있더라고요. 문제 없는 사람 누구인가 하고 봤더니 첫째, 공동묘지에 묻혀 있는 사람. 두 번째, 낙골당에 가루가 되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누워있는 사람, 국립묘지.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어떻게 없을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바로 가려고 하는데 거짓된 자들이 많은데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를 보지 말고 그걸 해결해 나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워서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에서 이런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떨어서 헌금이 안 나온다고. 교회가 헌금 모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파쇄해야 되는 것이고 공의와 의로움이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하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셨다. 그래요. 선교사님 네 분이 그 어려운 중에도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좀 써달라 그리고 100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근데 지금 나라를 위해서 오늘 대학생들이 오늘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피땀 흘려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도자급이 오늘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거를 위해서 그들을 위해 쓰게 해달라고 아까 도 변호사님한테도 전달해 주니까 그렇게 고마워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은 그렇게 가치 있는 데 써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역사 속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날 때부터 벙어리 귀신 들린 아이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서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올 때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워요. 할 수 있거든. 우리 애들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요즘에도 그래요. 장 목사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해결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독립운동을 하거나 생명을 바쳐가면서 국가를 바로 세울 때 생명 걸고 싸워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7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세요. 첫째,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신앙의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21절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하더니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보세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야. 예수님이 능력 있으면 좀 우리를 불쌍해서 도와주세요 그런 거야. 모든 책임을 예수님에게 미루는 거예요. 난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어. 된다고 믿어.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 예수께서 뭐란 거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하게 해줘서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뭘 집어넣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권력이 무섭습니까? 예? 이 세상에 권력을 쥐고 있는 이재명이가 무섭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뭐가 두려워서 못하고 뒤로 빠집니까?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전 청장님도 명단에 들어가 있대요. 수사 대상에. 할렐루야야.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나는 빠졌어. 그 신통망통 꼬부랑통에 다 있는데 내 이름은 빠졌어. 실제 앞에서 싸우는 이동호도 빠지고 손상대도 빠지고 장하길도 빠지고 그게 아주 희한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이런, 당신은 옆으로 스페셜로 빼놓은 거야. 그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말하자. 나도 할 수 있다. 예,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말로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 생각을 바로 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스필과 에머슨이 한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란 종일 자기가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다 그랬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말로 난 할 수 있다, 잘 된다 이렇게 말을 자꾸 여러분들이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옛말에 이런 얘기 있잖아. 말은 뭐가 된다? 알기는 억수로 잘하세요. 말은 씨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여러분 좋은 말 하세요. 난 할 수 있어. 난 돼. 안 된다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제일 아쉬운 게 갑돌이 오고 갑순인 거예요. 그냥 말로 갑순아 사랑해, 갑돌아 나도 사랑해, 우리 결혼할래? 말로 했으면 결혼이 됐어. 그런데 생각만 했어. 말을 안 했어.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지 것 했더래요. 그 결혼을 못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나보고 결혼했어요. 그런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고 한없이 울고. 그럼 그 옆에 있는 그놈은 뭐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그 여자는 뭐요? 여러분 오늘부터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골로새서 4장 6절에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보세요. 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저는 말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도 제 아내하고 선을 봤어요.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왜 사모한테 사모가 되려고 그러십니까?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 그랬더니 내가 폐렴을 앓았었는데 각혈을 하고 그랬대.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대. 나는 목회자 사모한테 시집가겠다고. 그런데 나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좋은 남자 들어오면 그 사람하고 선보만 오면 또 각혈을 한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는 주혜종한테 시집가겠다고 하나님하고 서원을 해서, 그래서 제가 목회자하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것도 없어요. 됐어 그러면 결혼해. 2월 21일 날 날짜는 오후 1시 반 이상 끝. 따라와. 팔로우 미.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처음 보고 우리는요 13일 만에 결혼했어. 처갓집 한 번도 안 갔어. 저 사람도 믿음으로 날 쫓아온 거예요. 왜? 분명한 게 있어. 나도 분명한 게 있어. 그랬더니 결혼이 내일인데 처형이 하는 얘기. 너 아무리 봐도 속는 것 같다. 너 속는 것 같다. 그 뭐가 급해서 그렇게 서두르겠냐. 근데 그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하도 뭐 어떤 여자가 좋다, 자기 딸하고 뭐라 이런 사람 총각 목결하니까 그래가지고 나 있다, 결혼 날짜도 잡았다 그래가지고 선포를 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나타나야지. 그래가지고 선보고 나서 그 날짜에 맞추네라고 내가 그렇게 했더니 제 아내가요 다른 건 안 보고 그 박력 앞에 따라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왔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보면 잘 만난 것 같지. 여러분 왜 내가 이 말을 하느냐? 말은 그렇게 확신을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래야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이다. 나라도 아닌 건 아닌 거야.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예면 예, 아니오면 아니오다. 대한민국이 잘못 가고 있는데 사바사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라 꼴이 보이는데. 목사가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해서 아닌 건 아니라고 그러고 옳은 건 옳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면 예요, 아니면 아니오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번에 농림부 장관 하는 얘기 좀 보세요. 그 윤석열 대통령 때 뽑힌 사람인데 그때는 그 양곡법을 자기는 반대한다 그랬거든. 근데 이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이번 대통령 취지에 맞춰서 양곡법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것들이 국가의 지도자예요.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이야, 요즘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라 사랑 위해서 후원 10,000원씩 이렇게 하는 거 했잖아. 근데 이 전화가 좀 종종 와요. 오는데 내일은 빼달라고, 또 조사 들어오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고 그 빼달라고. 그거 다 빼줘요. 저는 무슨 조사가 와. 조사가 오기는 좀 조사 오면 어때? 나라 위해서 내가 10,000원 헌금했다, 10,000원 내가 했다 이러면 되지. 그게 무서워서 그런 사람들이 나라 살린다고? 그런 사람들이 이 역사의 주인공들을 교육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보수는 안 돼. 자기 보호하기 바빠. 자기. 하나님 믿는 사람밖에 답이 없어요. 죽으면 다시 죽으면, 성경에 어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랬어? 죽으면 살리라 그랬지.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나오잖아요. 죽으면 살리라.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산다 그랬잖아요. 열매가 나타난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답은 우리 교인들밖에 없더라고. 나라 사는 사람 생명 걸고 하는 거야. 아멘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을 조심하라. 말이 된다. 말을 조심하라. 행동이 된다. 행동을 조심하라. 습관이 된다. 습관을 조심하라. 성격이 된다. 성격은 당신의 모든 것이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생각을 조심해라. 말이 되고, 생각을 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생각은 말이 되고, 말을 조심하라. 말은 뭐가 되냐? 행동이 되고, 행동을 조심하라. 행동이 결국엔 습관이 되고, 습관을 조심하라. 그것이 성격이 된다. 성격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의 불행함을 보면서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애 좀 고쳐주세요 그랬을 때, 남에게 의지하지 마라. 네가 믿으면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못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잖아요.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대한민국은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아픔과 가난과 고통을 겪고 일어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의식이 있고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지금 정치권이 흐트러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뭘 거냐? 국민이 나라를 바로 세울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생명 한번 바쳐 보십시다. 나라 위해서 한번 투신해 보시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애국 열사들이 한번 돼 보십시오. 벌써 대답이 겨들어가네. 예.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한번, 지금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기회가 함부로 오는 거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알고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도 나라를 위해서 또 이렇게 큰일하고, 지금은 제가 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함께 거기에도 가서 지금 큰 계획을 꾸리고 있고, 또 한 군데는 NGO 단체들이 지금 연합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믿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 시민운동이 확실하게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 운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밑에서 깨어나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 분들을 잘 우리가 활용하고 활동하려고 하면, 내가 조직을 해보니까 다 물질과 관계가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헌금해 주는 것들이 대한민국 살리는 데 큰 유익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 때는 빛의 사자들이 돼야 돼요. 우리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르면서 우리 한번